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DA 사업론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먼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사 일정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 파일이나 PPT 파일도 일정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동영상과 과제를 병행해서 이번 수업 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하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은 제가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PPT에서 음성을 넣거나 그 PPT로 작성하는 부분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PPT로 제작하는 동영상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30분짜리 하나를 만들어도 5시간, 6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 음질 자체가, 화질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전에 신청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문 4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ODA 사업 추진 체계 비교 연구, 언론을 통해 본 한국의 ODA, 그 다음에 한국 대학의 공적 개발, 그러니까 ODA 활동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국제개발 협력의 명분과 진화의 맥락, 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준비해야 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논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는가 하면 이렇게 연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4학년 마치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에 가게 될 때. 그런데 이 논문이라는 형식 자체가 문장, 단어, 문장, 문단, 문서의 구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어떠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면 서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론, 그 다음에 이론적 논의,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더라도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항상 갖춰야 됩니다. 갖춘다 그러는 것은 본인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을 읽어보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학기에 레포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2페이지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는 학생 중에서 문장하고 문단을 구분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소서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문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단을 구분하고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2갈씩 전개가 가장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코이카에 지원을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1, 2, 3, 4, 5, 6, 7을 설명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 전공과 맞고 또 제가 살아온 가치관과 맞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을 풀어나가는 게 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개 논문 중에서 ODA 사업 추진 체계 비교 연구에 대한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기초과정, 그러니까 1, 2, 3학년 때 새마을이나 ODA를 듣지 않았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레포트로 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의 ODA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이 과목을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1, 2학년 때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ODA 사업 추진 체계 이 논문을 레포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 본 한국의 ODA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신문기사 ODA하고 관련된 신문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기사의 주제는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ODA를 바라보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레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같은 말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대학의 공적 개발 원조 활동 트렌드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ODA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학들이 공적 개발 원조 활동하고는 어떠하게 관련을 맺고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로 ODA 교육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좀 난이도가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본인이 1, 2학년 때, 3학년 때 충분히 새마을이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론이 축적되었다고 본인이 생각되는 학생은 저는 이 논문을 권하고 싶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의 명분과 진화의 맥락입니다. 저자는 소진강인데요. 이게 어떤 이론인가 하면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독을 도와주는 그 명분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 학과가 지역사회 개발학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근대화 이론, 근대화 개발 이론, 성장 이론 이런 부분도 국제개발협력의 명분하고는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 페이지는 요약을 해주십시오. 요약을 서론, 본론, 결론 요약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데 그 생각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질문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원한 폰트대로 2페이지를 해서 기간 동안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는 국제개발협력과 새마을 ODA라는 강의인데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부분 다시 한번 다뤄주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새마을 ODA 이 PPT 자료는 제가 자료란에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PPT를 다운로드 받아서 옆에 두고 보셔도 되고 또 PPT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수업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환경에 맞게 수업을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PPT를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일정 부분 하고 자세한 내용은 교재까지 연결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ODA를 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가장 쉽게 이야기합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는 잘 사는 나라가 단순화시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공적 개발 원조로 합니다. 최하 단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잘 사는 나라에 국민이 있죠. 시민이 있죠. 못 사는 나라에 주민이 있고 시민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맥락을 제가 짚어볼 테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자,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게 ODA 공적개발 원조다.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점차 어려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는 통상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선진국은 OECD 국가 현 시점에서 36개국입니다. OECD 국가 36개국을 잘 사는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OECD 자 우리나라가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도 있는데 2019년 작년 기준으로 OECD 분담금이 7위입니다. 7위. 7위라 그러면 전체 전 세계 나라 중에 선진국에 속하는 OECD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가 7위에 해당되니까 엄청난 어떤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진국을 말한다. 선진국은 구체적으로 뭐냐? OECD 36개국이다. 그러면 이 OECD 36개국 중에서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화되죠. 자,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 거기에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이라 그러죠. 공여국 24번째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한국은 제가 사례를 들었다면 코이카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는데 기획재정부 예를 들겠습니다. 왜? 영남대학교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주관기관이다. 그럼 시행기관은 어디냐? 이렇게 될 수 있죠. 시행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가진 수출입은행이 시행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기관에서 사업의 파트너를 구해야 되겠죠. 왜? 수출입은행에서 자, 마이크 다시 달고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영남대학교 의료원하고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국의 ODA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ODA 사업을 협력기관을 선정하는데 영남대학교 의료원을 정했다. 어떤 사업을 어디에? 라오스 현대식 병원 건립 사업에 한다. 교재 19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유홍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는데, 유홍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 때문에 영대 의료원에 소속돼서 지금 라오스에 계속 출장 가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밑에 단계는 뭡니까? 라오스 현대식 병원을 건립하는 해당 지역 마을 주민이 있겠죠. 예? 자, 다시 보십시오. 자,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게 ODA인데 이런 체계로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못 사는 나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느냐? 제가 못 사는 나라에서 좀 그런데 이제 수원국입니다. 자, 수원국 리스트를 만듭니다. 어디에서? OECD에서 3년마다 만듭니다. 여기에서 구분을 합니다. 최빈국 지금 현재 48개국, 저소득국 4개국, 저중소득국 36개국, 고중 58개국 합니다. 라오스는 최빈국에 속합니다. 최빈국에 속하죠. 그 다음에 한국의 기획재정부 주관기관 수출은행에서 이렇게 영남대 의료원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의 수혜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우리가 맥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듣기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원국, 공여국 개념보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로 설명을 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데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적인 규약이 있을 수 있죠. 국제적인 규약, 규범이라 그럽니다. 가장 큰 규범은 무엇인가 하면 현 시점에서 OECD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그 목표 하에서 도와주게 되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그 공여국이 수원국을 도와주는 데는 이러한 국제 규범이 있지만 담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담론.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범, 규칙을 떠나서
왜 한국이 라오스를 도와줘야 하는가 그 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이 담론은 다를 수 있고 조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시행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면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거는 규칙,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담론입니다. 담론인데 이전에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때는 6.25 참전국을 조금 중요시했습니다. 중요시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 이전에 식민지로 데리고 있었던 국가를 우선으로 도와주고 그런 형태로 각 나라마다 이제 담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 강의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담론 부분은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교재 진도 나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2페이지 강의 순서 목차를 보십시오. 강의 순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제가 PPT 강의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그 다음에 공적개발 ODA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DA 사업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러고 새마을운동, 새마을개발, 새마을 ODA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ODA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관련 부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나와 그죠? 여러분들 학생하고 공적개발 원조는 어떤 맥락에서 향후에 전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 한국의 예산이죠. 예산 이 부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470조 중에서 3조 2천억이다.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개념 부분이죠. 한국에서는 단순히 축약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해서 공적개발 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 구분을 한다. 어떻게 주체에 따라서 제가 이건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PPT에 올린 자료인데 구글 학술 자료를 국제개발협력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액터 행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은 행위자 자체가 NGO도 포함이 되고 국제기구도 포함이 되고 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개 행위자를 국제개발 협력이라 한다. 공적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민간 영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 협력은 ODA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이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구글 학술 검색에서도 현재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공적개발 원조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간하고 협력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추가를 했다. 그리고 도와주는 아까 수원국 최빈국 있지 않습니까? 최빈국 그 다음에 그 상위 계층의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했다 그러는 것은 정례율 이 부분을 못 사는 나라는 더 좋은 조건으로 도와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한국의 발전과 공적개발 원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 한 가지 사례를 조선일보 기사를 여기 발췌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이 미네소타와 한국 OD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캐나다하고 인접한 그런 주입니다. 주인데 아주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수는 아닙니다만은 메가더 장군이 이제 미군을 한국에 투입할 때 그 당시에 겨울에 이제 북한군 중공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많은 정확한 인원이 나옵니다. 군인이 94,000명이 한국 전쟁을 지원을 해서 여기 보게 되면 1950년 4천여 명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전후에
미네소타 프로젝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공적 개발 원조를 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인데 미국은 이제 연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죠. 미네소타라는 지방정부에서 1955년부터 7년간 1,000만 달러를 들어서 당시 화폐 가치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뭐 한 130억, 120억 정도로 뭐 추산을 하면 됩니다. 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공업, 농업, 의학도 교수들을 미국에 공부시키는 ODA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배워왔던 선진 의료가 한국의 의학 교육을 바꾸고 인턴 레지던트 교육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 체계 전반을 발전시켰던 가장 한국의 이제 의료 쪽에 혜택을 많이 받은 사업이고 잘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게 하면 이제 그 미네소타 주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를 방문을 했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한국도 이제는 선진 의학을 이제 못 사는 나라 이제 개발도상국에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ODA를 통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이 신문 기사가 나가고 1년 후에는 이디오피아 보건 의료를 이 맥락에서 사업으로 채택해서 실행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박병호라는 이제 야구 선수 있죠. 거기 일시적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상당히 관련성을 맺고 있다. 제가 행정학 교수님한테도 들었는데요. 미네소타에서도 한국 행정학 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기 때문에 이제 미네소타는 어떻게 보면 공적 개발 원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국에 많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구 법령입니다. 법령인데 이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ODA를 작동하는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법률입니다. 법률이 기반이 되어야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그 목적 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장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죠. 기본법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대외경제협력기본법 1987년 이렇게 기재부 수출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이카 1991년 만들어졌던 한국국제협력담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우리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고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왜 2010년이 아니면 시행은 입안은 2009년이 되고 시행은 20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해가 총괄기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010년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했죠. OECD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이제 관련 기구와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선진공여국의 주요 국가의 ODA 법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의 ODA 법제 연구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제를 연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다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ODA 법제는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선진공여국의 ODA 법제를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ODA 관계 법령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 ODA를 하는 목적, 사업, 기관에 대해서 다 그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놨는데 우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강만 나와 있습니다. 대강이라 그러는 것은 간략한 부분만 나와 있고 이 시행되는 시행기간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처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현재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정재훈 교수님하고 또 이윤경 박사하고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논문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적 개발 원조 대상 국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것도 아주 제가 자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중요합니다. 자, OECD에서 최빈국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최빈국에 집중이 되는데, 그건 제가 그 담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나라를 도와주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에는 어떠한 논리와 담론이 이제 들어가는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를 2010년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했습니다. 아시아 12개국, 중남미 중동 6개국, 아프리카 8개국, 가나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간 나라도 있고 빠진 나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ODA를 공부하는 여러분 학생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 많은 ODA 자금이 일정 국가에 치중이 되는지, 또 대륙별로도 치중이 되는지, 글로벌화된 어떤 시대를 살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또 향후 글로벌화되었을 때 우리가 남미나 이런 쪽도 중요한 어떤 세계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분야입니다. 2017년인데 그러면 ODA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느냐? 사회 인프라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44%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경제 인프라, 그 다음에 생산, 다문화, 물자, 인도적 지원, 원조국 행정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한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은 아마 의료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빨리 코로나 저는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한 폐렴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19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떻게 연착륙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을 방향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죠? 대구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공적개발 원조의 대상은 어떻게 되겠냐? 아시아 지역이 거의 한 50% 되네요. 48.7%, 아프리카, 기타,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별로 간단하게 살펴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ODA 주관 기관과 관계 법령입니다. 관계 법령인데 이게 교재에 보면 2019년자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ODA는 주관하는 기관과 시행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이 두 개가 주관과 시행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처에 이제 정부 기관이 없는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한국의 ODA는 주관 기관 및 시행 기관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관계 법령하고 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관계 법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부터 시작해서 안전행정부의 국가정보화기금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이 법률은 임업인가 또 변동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ODA가 집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에서 중점으로 하는 다자 원조 기구는 무엇이냐? 또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자 원조는 국가 대 국가, 한국이 라오스를 도와주는 것은 양자 원조입니다. 1대1이죠. 1대1입니다. 근데 한국이 어디를 할까요? 세계 식량계 WFP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WFP에서 라오스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다자 원조입니다. 양자 원조하고 다자 원조, 왜 다자 원조를 다자죠? 양자, 다자는 2개 이상 국제기구는 2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서 어떻게 협약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는 2개 이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자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이런 구분이 있는데
양자 원조는 국가 대 국가 1대1로 도와주는 것. 다자 원조는 한국에서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ODA 사업을 하는 것을 다자 원조로 합니다. 한국은 이 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정 부분 끝날 수도 있고 사업의 일정 부분 관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 원조, 다자 원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상 원조, 유상 원조는 어떤 구분이 있는가 하면요. 무상 원조는 조건 없이 1억을 그냥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유상 원조는 빌려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무상 원조는 외교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자금이라 그러죠. 자본금을 가지고 이거를 1억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10% 할인해서 9천만 원만 회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상원조, 무상원조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상원조는 그 기간은 일정 부분 짧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유상원조는 깁니다. 왜? 인프라 사업이 많거든요. 다리를 건설하고 병원을 건설하고 아까 유홍 박사가 인발부된 라오스 병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2년 뭐 이런 길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성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중점으로 하는 다자 원조 기구는 무엇인가? 2014년 기준인데요. 월드뱅크,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이거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은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로 구분을 합니다.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대륙별로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는 UNDP, WHO, 세계보건기구, 여러분들 WHO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UN 아동기금, 유일하게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한국의 국제기구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시에는 UN 평화유지 활동국에 이렇게 100억을 지원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맥락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ODA 자금을 다자 원조에 지출을 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 청년청에 취업하고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여해야 될 국제기구와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무작위로 이제 출연금 여기 이제 분담금, 출연금, 기여금 이런 형태로 자금을 구분을 하거든요.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월드뱅크, UNDP 다자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제연합인데요. UN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기구는 UN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UN 국제연합 하에서 일정 부분 걸치는 거는 다 이제 UN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구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왜 이게 국제연합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ODA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국제기구는 UN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제가 거기 이제 남발을 매기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금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UNDP, 그 다음에 UN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가 세 번째죠. UN 아동기금.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나면 이제 잔돈 달라 그러는 유니세프 있잖아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국제농업개발기금, 그 다음에 UN 평화유지활동,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UN 교육과학, 유네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UN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교재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까지 이렇게 많이 나열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ODA를 실행하는 가장 큰 규범이자 중요한 규범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입니다. 그 이전에 새천년 이제 개발 목표인데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냐 발전 목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가급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 이전은 새천년 개발 목표 개발과 발전의 목표 발전은 이제 용어적으로 상당히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17가지 목표를 모든 사업의 목표가 되고 모든 사업의 분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권고를 하죠. 당신들 국가에서 모든 나라에서는 ODA 사업을 할 때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항상 사업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통해서 어떤 사업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다양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의 필요성까지 요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의 필요성이 새마을 ODA 하고 넘어가니까 이거는 뒷부분에 제가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시의성이라 그러는 거는 현 시점에서 ODA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2020년 기사를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건 2019년 기사인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한국에 다양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 있다. 그 중에서 기상청도 합니다. 기상청 보십시오. 기상청도 이렇게 관련 주변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을 모아서 거기에 기상청장을 초청해서 고위급 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기상청의 시스템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거를 ODA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경찰청에서 ODA 사업을 하는구나 놀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한국의 다양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이 있죠. 수원이 있고 수원은 이제 수원 자치적으로 개발 원조의 날 조직도 만들어서 농촌진흥청과 수원시가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의 ODA 사업을 이 수업 시간에는 다루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시피 매주 동영상 강의를 PPT가 아니고 동영상 강의를 50에서 60분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레포트가 150분 분량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3주차 다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 주는 새마을 운동, 새마을 ODA, 새마을 개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어지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편집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1950년, 60년, 70년대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느냐. 한국전쟁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얼마만큼 발전을 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겸임 교수로 우리 학과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영남대학교를 통틀어서 아마 제가 외국은 제일 많이 다녀왔을 겁니다. 제가 2월 초에도 프랑크푸르트하고 런던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한국이 얼마만큼 잘 사는 나라인지 실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교통, 의료, 택배, 쇼핑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다 그러면 50년, 6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20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정책은 무엇이냐? 고도 성장을 했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정책이 물론 이거는 전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새마운동,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가장 잘된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 그린벨트,
부분도 제가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볼 때는 이 세계 정책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70년, 80년대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게 되었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세계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고 개도국에는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외국을 많이 나간 학생도 있겠지만 외국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구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50년 전, 60년 전에는 어떠한 환경이었고 이 환경을 어떠한 정책으로서 어떠한 국민성으로 극복해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5명 중 1명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 4명 중 1명 음료용 물을 이용할 수 없음. 8명 중 1명 극심한 기아 상태. 절대 빈곤은 빠져나오기 힘든 기나긴 터널인 것이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나라. 국토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내세울 만한 자원조차 없었던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후 그 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4위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했다. Korea has gone through an amazingly rapid and successful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this is fabulous.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여 35년 동안 일제에 강제 점령당했던 한국은 1945년 광복의 간격을 맞았다. 그러나 그 환희의 함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500여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한국전쟁은 가난한 신생독립국의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 폐허 속 국가 재건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최우선시된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당장 오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다. 정부 역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갔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후 산업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자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전쟁 후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했던 한국 경제가 기댈 곳은 대외 원조뿐이었다. 그러나 1차적인 전쟁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외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국가 예산의 90% 이상이 원조로 이루어지던 때 그것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군사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들에게
경제 부흥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 실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숨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961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획, 예산, 외자 도입 기능까지 갖춘 강력한 경제개발기구인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개발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보인다. 계획경제의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문제는 역시 자금 확보였다. 기대했던 미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버거 또한 이 계획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끈질긴 차관 교섭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서독으로부터 외자 도입에 성공한다.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한 돈과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상업 차관이 경제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으로 귀하게 쓰였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자금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자금 조달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다행히 섬유, 가발, 봉제 등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 경공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나가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64년과 65년에 이루어진 환율 금리 현실화 조치 등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도입한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그러나 저임금에 기초한 경공업은 국내 임금 상승으로 차츰 수출 경쟁력을 잃어갔다. 정부는 경제 발전에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한 분야는 철강 산업.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1970년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철강 산업. 당시 한국보다 경제력이 우월했던 나라들도 제철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 포항 종합제철소에서 철강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한국 경제의 중요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 당시 사실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금만 지원하면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다.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다음 2차년에는 성과가 좋은 마을에만 시멘트와 철근이 추가 지원되었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경쟁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들도 계속된 빈곤이 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농가소득 배가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후 도시, 공장, 직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대외 원조에만 의존해서는 빈곤에서의 탈출은 물론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없으며 해결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국민적인 노력에 세계적인 경제 호황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위기는 의외의 곳에